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기타 기술주 주식들이 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냐,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주식인데 왜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큰 폭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 유튜브 공간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요, 주가 결정 원리는 성장성, 수익성, 그 다음에 수급입니다. 안정성도 그것을 반영하고, 수급은 결국 성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하지요. 결국 수급은 유동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일시적으로 상승한 주가도 성장성을 무기로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품이 붕괴된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거품은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된다는 이유를 한 8가지 이유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주식들을 타켓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 모두. 지금 현재 주가가 내린 것이 기준금리 인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테이퍼링 문제도 아니에요. 또 성장성이 어머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현재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600배인데 현재 주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600년이 있어야 투자 원본의 100%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600년 후에 테슬라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다우존스 30 종목 중에 5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경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비안도 트럭 쪽에서는 테슬라 못지않다는 얘기를 지금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경쟁자가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AMD가 이제 시장 점유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존도 엔비디아가 아닌 AMD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자가 나타나는데, 지금도 독점 상황에서도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데 경쟁자까지 나타나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은 잡는데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거죠. 주가 결정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 조각이나 그런 신문 번역해 갖고 그냥 알려주는 정도라는 거죠. 주가 결정 원리는 성장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에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 주가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 가격이 내년에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1200달러는요. 엔비디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고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거품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 주식이. 근데 내년에 거품이 빠지는 연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자꾸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경고합니다. 가상자산 경고, 그 다음에 거품은 발생하면 8가지, 9가지 이유로 반드시 붕괴된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화폐의 가지고 있는 성격상 거품은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되는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화폐 시장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거품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화폐 시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도 아니고 테이퍼링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불확실성은 거품이 발생한 주식 그 자체예요. 왜냐고요? 거품은 발생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개인은 매수라는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또 방송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 결정 원리에 지금 테슬라도 부합되지 않고 엔비디아도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성장성도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고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성이 경쟁자가 마치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600년 동안 경쟁자가 없을 것처럼 주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100년간 독점할 것처럼 주가는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 수준 과대평가된 이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아니고 테이퍼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아니에요. 성장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주가 그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불확실성이고 가장 위험한 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 미래의 영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가상자산을 그 기초로 성장을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을 기초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도지코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 가상자산 채굴 때문에 급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지금 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포유환율연구소가 방송을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추정할 적에는 80% 고점 대비 80%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은 허구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물가를 방어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할 화폐와 경쟁관계다. 또 우리가 사용 화폐는 너무 많이 풀렸다. 가상자산은 공급량이 제한되었는데 그거 다 허구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전장치가 돼 있다. 쉽게 하면 보안장치가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큰 악재예요. 그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니고 왜냐하면 정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거든요. 탈세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러면 정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이유도 가상자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을 없애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엘살바도르가 달러와 비트코인을 같이 사용할까요? 달러를 없애버리면 비트코인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거죠.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도 또 가상자산 관련 주식도 또 NFT 관련 주식도 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회사 등장은 앞에서 얘기를 제가 조금 했지만은 지금은 리비안 AMD 정도지만은 지금 애플카도 등장할 거고 뭐 독일 자동차 3사도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고 다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5년 후에는 다 등장하는데 주가 수익률은 600배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AMD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 2022년은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최대의 하두는 기준금리 인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한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와 관계없이, 그래서 내년은 유동성이 가치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도 가치주지요. 또 성장주지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저 같으면 테슬라 주식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매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600배인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0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또 미래 환경까지 감안할 때 그거는 거품 투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국 주식을 안내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강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NFT 관련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 내년에는 희생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 결정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성은 바람잡기식 주가를 얘기하는 사람의 잘못된 시청자들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제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호도한다고 했잖아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맨날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거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결정 원리는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성도 반영되지만 수익성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프는 성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전문가들이 가지고 오는 그래프는 성장성을 얘기하고 과거의 추세가 다음에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김영희 교수도 그거 뭡니까? 그 선행지수. 선행지수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앞으로 맞아 들어간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행지수를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많거든요. 정부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금융정책도 있을 수 있고, 물가도 바꿀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들이 기술 혁신과 같은 것도 선행지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를. 그리고 정권시장의 흐름도 경기 선행지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금융주로 이동하는 것도 경기 선행지수를 바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수없이 지난 2-3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두는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다 빠진다. 그리고 시장은 유동성은 가치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금리가 2%가 되는 순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주가 모든 주식은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간 주식은 대부분 내년에는 20-30% 이상의 하락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수는 하락 압력을 안 받아도 종목은 40%, 50%, 60% 빠질 종목은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지천에 널려 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종목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무리 미국을 잘 아는 사람도 미국의 정권 전문가들만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기사들, 또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하는 그 보도들은 이제는 팔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유튜버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양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희생자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가 결정 원리는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수급인데, 수급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도 아니고 테이퍼링도 아니고 수익성이다. 그리고 P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수반되지 않는
그 거품이 발생한 주가는 내년에는 다 40% 50% 빠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다 하면 국내 그 유튜버들이 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 얘기 듣고 투자한 사람들은 내년에는 대부분 희생될 확률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가 결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화폐 관련 지식은 가장 중요한 주가 결정 원리다. 화폐를 모르는 주가 전문가, 금리 전문가, 경제 전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